도자의 흐름 14차 시 백자의 다양한 조형. 도자기 이야기. 조선시대 백자가 하나 놓여져 있네요. 조선시대 백자는 어떠한 기법으로 장식되었을까요? 그리고 백자 장식에 활용된 기법들은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장식 기법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무늬가 없는 백자가 많이 제작되었지만 다양한 기법으로 무늬를 장식한 경우도 많습니다. 백자의 장식은 평면적인 표현과 입체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평면적인 표현은 무늬를 새기고 바탕흙과 다른 색의 흙을 넣는 상감기법을 비롯해 안료를 써서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청화, 철화, 동화기법이 있었습니다. 무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양각, 투각기법 등이 사용되었고 무늬가 아니라 입체적인 형상으로 만드는 상형백자도 있습니다. 백자에 쓰인 장식기법은 시대 상황에 맞게 활용되었고 장식기법에 따라 그릇의 가치나 위상이 다르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또 단독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여러 기법이 섞여서 활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백자의 장식기법으로 가장 폭넓게 선호되었던 것은 청화였으며 청화백자의 제작 상황에 따라 다른 장식기법이 부각되거나 새로운 장식기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백자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여러 기법이 동시에 활용되어 화려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조선시대 백자에 장식된 무늬의 의의와 장식 기법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고 조선 백자에 활용된 다양한 장식 기법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식 기법 간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자의 장식. 조선시대 백자에는 무늬가 없는 백자의 비율이 높았지만 여러 가지 기법으로 다양한 무늬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무늬가 없는 백자에 비해 무늬가 있는 백자가 더 귀하게 여겨졌는데요. 백자에 장식된 무늬는 특정한 사용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릇임을 나타내 그 자체로 신분의 위계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요 소비층의 취향이나 바람을 담아 일종의 시대적인 유행이나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무늬를 장식하는 기법이나 재료는 시대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되었는데 장식 기법과 재료의 위계가 구별되어 그릇의 가치와 위상이 다르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백자에 장식을 더하는 기법은 평면적인 표현과 입체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평면적인 표현으로는 백토에 다른 색의 흙을 넣어 무늬를 나타내는 상감기법을 비롯해 안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청화, 철화, 동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료로 그릇의 넓은 면을 칠하는 경우에는 청채, 철채, 동채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무늬를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는 양각, 투각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무늬가 아니라 입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상형백자도 제작되었습니다. 백자에 쓰인 장식기법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여러 기법이 섞여서 활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 백자의 여러 장식 기법. 조선시대 백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는 무렵에 이른 시기부터 장식기법으로 쓰인 것은 청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자에 앞서 발달했던 청자와 분청사기에서 중요한 장식기법이었던 상감기법은 조선시대 백자에도 이어졌습니다. 조선 백자에서 상감기법은 대략 15에서 16세기에 걸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흑색의 선상감 위주로 나타납니다. 15세기 중반경 무덤에 부장된 유물 가운데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묘지와 편병이 알려져 있어 제작 시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조선 전기에 소량 제작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백자는 조선의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에 궁궐과 관청에 쓰일 분청사기를 제작하다가 점차 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일부 지방 가마들에서 확인되었고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는 우산리, 번천리, 도마리, 무감리 등 조선 전기 관요가 있었던 가마터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전하는 유물 가운데 잔과 받침이 세트를 이루며 받침 안쪽 면에 태일전이라는 명문이 포함된 예는 상감백자가 조선시대 궁궐에서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줍니다. 태일전은 도교의 태일에 제사 지내는 곳으로 조선 초기부터 경복궁 안에 소격서가 설치되어 국가적인 도교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가마터 출토품과 남아있는 유물을 통해 보면 앞선 시기에 청자나 분청사기로부터 이어지는 영향성이 나타나지만 일부 유물에서 보이는 중심적인 무늬의 형태는 중국 명대의 청화백자와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청화백자는 초벌구이한 백자에 산화철 성분으로 인해 흑갈색을 띠는 안료로 그림을 그려놓고 유약을 발라 구워낸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철화안료를 석간주라 불렀습니다. 산화철 성분이 있는 흙으로부터 얻는 철화안료는 중국에서 수입되던 청화에 비해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고려시대 청자에도 쓰였고 조선 전기 분청사기에도 다양한 무늬를 그려넣는 데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철화백자는 조선 전기부터 제작되었는데 관요 가마터가 있던 번천리에서 제기로 보이는 특수한 형태의 그릇에 철화 안료로 무늬를 나타내거나 그릇 바닥면에 글자를 써넣은 예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지방 가마터에서도 그릇의 안쪽과 바깥쪽에 간단한 무늬를 넣은 예가 보입니다.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에는 산래와 같은 의례용 그릇에서 중심적인 무늬는 청화안료로 그려넣고 어깨 부분이나 아랫단에 장식적인 무늬를 철화안료로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릇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아리나 병에 무늬를 그려넣은 예들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철화안료가 백자의 장식기법으로 활발하게 이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화안료가 백자의 장식기법으로 중요하게 활용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입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외란과 호란을 겪으며 황폐해진 조선에서는 무너진 국가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 시급했고 궁궐과 국가의례에서 쓰일 각종 그릇들도 다시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요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도자기를 만들어낼 물력이 부족했고 용중과 같이 왕실의 중요한 행사에 사용되던 청화백자는 청화안료의 공급이 어려워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17세기 전반의 기록들에는 왕실에서 청화백자의 제작을 위해 청화안료를 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안료뿐 아니라 청화백자의 완성품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오려는 시도 역시 보이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부득이 청화백자를 대신할 방책들이 모색되었는데 먼저 가화라 하여 초벌구이하고 청화안료로 그림을 그린 뒤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진짜 청화백자가 아니라 완성품 백자 위에 임시로 필요한 그림을 그려 가짜로 청화백자를 꾸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화 역시 운반과 사용 시 폐단이 많았으므로 이와 함께 마침내 석간주로 무늬를 그려넣은 철화백자로 왕실용 고급 그릇인 용준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17세기 관요가 있었던 경기도 광주 상림리와 선동리 등지의 가마터에서는 철화안료로 용무늬를 그려넣은 항아리 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도 선명한 용무늬가 장식된 철화백자 용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철화백자의 제작은 청화백자의 부족을 대신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으므로
청아백자의 제작이 재개된 이후로는 철화백자가 용중과 같은 왕실용 고급 그릇으로 활발히 제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673년 현종대의 기록에는 왕실용 지석을 제작하기 위한 논의가 확인되는데 자기 지석은 청아백자로 제작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보다 30년 전인 17세기 중반에는 석간주로 글씨를 썼다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전반을 거치며 철화가 백자의 장식기법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더라도 고급 그릇으로 가장 선호된 것은 청아백자였으므로 이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17세기 중반경 관요가 있었던 경기도 광주 선동리 가마터에서는 용무늬가 있는 철화백자와 함께 정선된 태토에 가는 모래를 받쳐 고급으로 구워낸 접시 안쪽에 제기임을 나타내기 위해 청화로 제자를 정성껏 써넣은 예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시기 사대부묘에도 청아백자로 제작된 묘지석이 부장된 예가 있어 청아백자의 제작이 극히 어려웠던 때에도 가능하다면 청아백자를 사용하고자 했던 본래의 지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를 거치며 철화백자가 백자의 중요한 장식기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여러 기록과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 왕실용 그릇의 일부에는 철화안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727년 영조대 기록을 보면 영조가 보위에 오르기 전 사홍원을 총괄하던 시절에 분원에서 진상되는 다병이 부정하게 취득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왕실용 그릇임을 써놓도록 했는데 철화안료를 써서 진상다병이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 당시에도 실행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또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사치풍조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청아백자의 제작과 남용을 제한하면서 다시 철화백자가 부각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754년 영조대의 기록에는 당시 만연한 청아백자에 비해 예전에는 철화백자가 제작되었다고 상기하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문신인 박준원은 정조의 빈이었던 수빈박 씨의 아버지이자 정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순조의 외조부이기도 했는데 그가 18세기 말경에 지은 시 중에도 왕실에서 하사받은 병에 철화안료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궁중의 검소한 덕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당시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던 화려한 기물들이 감히 벗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철화백자에는 회화성이 짙은 무늬나 식구를 장식하여 문인적인 취향을 드러내는 예들도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철화로 시가 쓰여진 항아리 중에는 식구의 양편으로 매화와 대나무가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정귀의 월사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시를 보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쳐 전란과 전국의 혼란을 겪으며 관료 생활을 했던 문인의 마음이 은유적으로 담겨 애장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화백자로 제작된 항아리는 식구를 적은 솜씨나 매화와 대나무의 표현에서 문인의 아취를 담아내는 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포도무늬가 그려진 대형의 항아리는 농담을 이루며 세부까지 정교한 필치로 묘사한 솜씨가 돋보이는 조선 후기 철화백자의 수작으로 손꼽힙니다. 한편 가마터 조사 결과를 보면 17세기 후반 이후 관요뿐 아니라 각 지역의 가마들에서도 철화백자가 제작되었는데요. 철화안료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므로 무늬가 장식된 그릇에 대한 민간의 수요에도 적합했을 것입니다. 지방의 가마들에서 제작된 철화백자는 대개 간단한 초화나 식물류의 무늬를 장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요 가마들에서도 이전에 비해 간략하고 단순한 무늬가 보이는데 지방산 철화백자의 무늬와 관요산 철화백자의 단순화된 무늬에 유사성이 보이기도 하여 관요에서의 경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가마들 가운데 경기도 가평 합판리 가마터에서는 관요가 아닌 가마로는 거의 유일하게
몸체가 공처럼 둥근 항아리에 간략화된 용무늬가 장식되어 주목된 바 있습니다. 본래 용무늬는 왕실용으로 쓰이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무늬가 관요가 아니라 민간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가마에서 확인된 점은 이례적입니다. 다만 하판니 가마터에서 보이는 용무늬는 용의 몸체 일부가 구름에 가려져 묘사가 생략되었고 일부에서는 용의 머리나 다리 없이 몸체만 표현되는 등 본래의 무늬로부터 왜곡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묘사는 용의 몸체임을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략화가 심합니다. 철화안료로 그려진 용무늬가 간략화되는 경향은 17세기 후반 관요 가마터에서도 확인되지만 하판니에서 보이는 용무늬는 그보다 표현 수법이 거칩니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에서도 이러한 용무늬 철화백자 항아리편이 출토된 바 있고 현재 남아있는 유물로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예들이 있어 조선 후기에 이처럼 용을 변형 왜곡하여 어느 정도 도안화된 무늬를 넣은 철화백자가 민간의 특별한 수요를 위해 관요 인근의 일부 지방 가마에서 제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17세기를 거쳐 철화는 관요에서 궁궐과 관청용 그릇에 무늬를 넣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취향에 맞는 소재와 표현이 가능한 주요 장식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각지의 가마들에서도 제작되면서 무늬를 넣은 자기가 민간에 저변화되는 데에도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화백자는 산화동 성분의 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 구워낸 것으로 붉은 갈색이나 자줏빛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동화기법은 진사기법으로도 불려왔는데 명칭의 어원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사가 붉은색을 띠는 광물로 주사, 단사로도 불리며 중국의 명대 말기 송응성이 저술한 과학기술서인 청공괴물에는 중국 호남성 진수에서 단사가 산출된다는 기록이 있어 용어 사용상 연관성이 추론되기도 합니다. 동화는 조선 전기에는 확인되는 예가 없고 주로 조선 후기에 발달하는 장식기법입니다. 아직까지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는 제작된 예가 확인된 바 없고 강원도 양구 방산 지역의 조선 말기 가마터에서 동화백자편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 근대기 평안남도 회령에서 붉은색 유약으로 장식하거나 조선 후기 동화백자의 모방품이 제작되었던 것으로도 알려져 조선 후기의 동화백자 역시 주요 제작지가 관요 이외의 가마였을 가능성도 추측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들로는 간략한 필치로 꽃과 줄기 등을 나타낸 무늬가 주로 보이며 민화적인 소재나 길상적인 도안을 표현한 예들도 확인됩니다. 조선 후기 백자에는 다양한 길상적인 무늬들이 도안화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붉은색의 동화기법이 기복적인 의미를 더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각백자는 안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릇의 표면보다 무늬가 도드라져 보이도록 입체화하여 장식한 것입니다. 무늬를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조각칼을 써서 문양 주변을 깎아내거나 틀을 써서 찍어내기도 하며 따로 찍어낸 무늬를 표면에 덧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백토를 점액 상태로 만들어 도구를 사용해 표면에 얹는 식으로 무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양각기법이 백자의 장식에 활용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이며 양각백자의 제작에는 청화백자와의 관련성이 주목되어 왔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라는 일종의 백과사전에서 이전 시기와 당시의 도자기에 관해 설명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사치풍조를 경계하면서 청화백자의 제작은 제한하는 것은 숙종대와 영종대에서도 시도된 바 있었지만 정조대에는 사치품을 선호하는 풍조에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관요인 분원에서 사적인 용도로 백자가 제작되는 것을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청화백자의 제작 역시 엄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도 18세기 말
한동안 청아백자의 제작이 제한되면서 대신 양각백자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마터 출토 상황을 보면 양각백자는 관요가 있었던 경기도 광주의 조선 후기 가마터 위주로 확인되며 관요 이외의 가마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요 가마터에서도 양각백자의 출토량은 극히 적으며 주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고 가는 모래를 받쳐 정성껏 구워낸 고급품입니다. 남아있는 유물로 보면 이규경의 기록에서처럼 모란이나 매화 등 화훼류를 나타낸 예가 많이 보이고 글자를 써넣거나 장생을 바라는 무늬를 표현한 예도 있습니다. 기종면에서 양각은 연적, 필통 등 문방구류와 잔, 주전자, 향로, 병, 항아리 등 특수한 기종에 장식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양각백자에 보이는 장생무늬나 매화무늬 등에서는 특히 도안화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당시 이러한 무늬가 폭넓게 애호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자에 양각으로 무늬를 장식하는 기법은 중국의 경우 명대 이래 남방의 복건성 지역의 민수용 가마였던 덕화요에서 발달했으며 이러한 장식 기법이 청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도 파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옥이나 목공, 금속 등 다른 재질의 공예품에서 접할 수 있었던 입체적인 무늬 장식들도 양각 기법의 활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 양각백자는 이처럼 여러 경로로 입체적인 장식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규경의 기록에 보이듯 양각백자가 제작된 이래 청아백자는 19세기 들어 더욱 활발하게 제작되었지만 양각백자 역시 지속적으로 제작되면서 청아백자보다 오히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1894년 조선시대 관요로 운영되었던 분원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한다는 조치를 담은 분원자기 공소절목에는 궁궐에 납품되는 자기의 가격을 기록해 두었는데 칠첩반상기의 경우 문양이 없는 백자는 10량, 청아백자는 11량 5전, 양각백자는 13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청아가 백자의 장식기법으로 선호되었던 가운데 양각기법이 청아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며 청아의 위상에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19세기로 추정되며 현재 전하는 여러 유물들 가운데에는 양각으로 중심적인 무늬를 표현한 뒤 주변을 청화나 동화 등 채색 안료로 칠하거나 양각으로 표현한 무늬 위에 안료를 덧발라 화려함을 보다 강조한 예들이 있습니다. 대개 중심적인 무늬를 위상이 보다 높은 기법으로 장식하므로 여러 기법이 함께 사용된 예를 통해서도 양각기법이 조선 후기 고급 장식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각백자는 무늬를 남겨두고 그 외의 부분을 파내거나 또는 무늬 부분을 뚫어 표현하려는 무늬를 강조하여 장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마터에서는 경기도 광주 지역의 관요 가마터를 중심으로 향로, 문방구, 고조끼 등 특수기종이 소량 출토된 바 있고 관요 이외의 가마터에서는 드물게 확인되었습니다. 가마터 출토품과 전하는 유물로 보면 조선 전기부터 활용되었으나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주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입니다. 투각기법으로 장식된 백자는 연적, 필통, 지통 등 문방구류에서 많이 보이고 향로의 뚜껑이나 항아리, 받침대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또 조선 후기 늘어나는 높은 굽이 달린 그릇들 가운데 굽다리 부분에 투각으로 무늬를 넣은 예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투각백자는 필통, 지통, 연적, 담뱃대 받침 등 특히 문방용품이 많이 남아있는데 당시 옥, 상아, 목재 등을 섬세하게 깎아 만든 고급 문방품이 애호되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형백자는 특정한 형상을 본떠 입체적으로 만든 백자입니다. 조선 전기부터 나타나지만 다양한 형태의 상형백자가 활발히 제작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조선 후기 상형백자로는
붓을 놓아두는 필가나 붓을 씻는 필세, 연적 등의 소형 문방용품이 많은데 두꺼비, 물고기, 복숭아, 집, 산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문방품의 일부에만 상형의 장식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형으로 만든 뒤에는 세부적인 장식을 양각기법으로 더하거나 채색 안료를 덧발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채색을 가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의 안료로 일부에만 장식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색의 안료를 전면적으로 발라 화려하게 장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문인 취미의 확산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문방용품이 상품화되어 제작,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8세기 후반 이래 관요가 있었던 경기도 광주 분원리 가마터에서는 물고기 형상의 연적을 만들기 위한 틀이 발견되어 당시 상형 기물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장식기법의 상호 연관성. 조선시대 내내 백자의 장식기법으로 가장 선호되었던 것은 청화였습니다. 본래 아랍 지역에서 귀하게 쓰이던 코발트 성분의 안료는 중국 원대의 백자의 장식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안료의 산출지를 가리키던 말과 합쳐져 회회청으로 불렸습니다. 회회청으로 백자의 그림을 그려넣은 청화백자는 중국의 원명대에 걸쳐 크게 발달했고 조선에서는 15세기 중반경의 제작예가 가장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화 안료는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는데 그 값이 비싸고 구해오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귀한 안료로 그림을 그린 까닭에 청화백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계층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기도 했지만 여러 기록과 유적의 발굴 상황을 보면 민간에서도 고급 그릇으로 선호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화백자가 선호되면서 그 제작 상황에 따라 다른 장식기법이 부각되거나 새로운 장식기법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청화백자를 원활하게 제작하기 위해 청화 안료를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여의치 못한 때에는 다른 안료로 필요한 무늬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외란과 호란을 겪고 난 17세기 전반 왕실 행사에 쓰이는 청화백자 용준이 부족하고 또 안료를 구하기 어려워 제작에 곤란을 겪으며 철화백자로 대신 제작한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사치풍조에 대한 경계가 심하여 제작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본래 청화로 장식하던 무늬를 다른 장식기법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말 사치를 이유로 청화백자 제작을 금지하자 한동안 양각기법으로 백자를 장식했다는 기록과 남아있는 유물들은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줍니다. 백자의 소비층이 늘어나고 상품성이 높은 백자의 제작이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된 백자가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장식기법은 단일한 종류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 다른 안료나 기법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법이 함께 활용될 때는 무늬를 입체화하고 주변을 파내는 식으로 양각과 투각 기법이 동시에 사용되거나 청화와 철화, 동화의 서로 다른 안료가 함께 쓰이면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여러 기법이 섞여 쓰이는 경우 기법 간의 위상이 구분되기도 하는데 양각이나 투각 등과 함께 쓰일 때는 채색 안료가 대개 무늬의 일부나 주변부의 채색에 쓰이며 중심 무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 후기 나타나는 장식의 입체화 경향이나 여러 장식 기법이 활용된 데에는 기법의 활용과 무늬의 표현 등에서 옥이나 목재, 금속 등 다른 재질로 제작된 공예품의 장식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백자 장식 기법의 발달을 통해 당시 공예 문화의 발전상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어떠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자의 다양한 조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